캄보디아 2022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캄보디아의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도, 광역시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구 수준보다도 낮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거죠. 비로 치자면 연동, 거기에서만 어, 위원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의 수준은 않다고 보십니다. 어쨌든 이런 지방선거가 갖는 이제 가장 큰 의미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치르게 되어 있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주목을 받는, 예를 들면 우리 2017년에 이제 캄보디아 국당이 해산되게 되는 그 배경도 어, 바로 77년 여름이죠. 그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캄보디아 국당이 아주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위협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해 말에 캄보디아 민당이 캄보디아 국당을 해산하는 그런 강수를 두게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서 2018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 국당 해산에는 전대미문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방선거도 2023년에 치르게 될 총선을 미리 한번 엿보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해서 보자면 인민당은 득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74.32%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방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의원을 선출하는데 거의 싹쓸이 뭐라고 해도 될 만큼이죠. 11,622명을 뽑는데 9,376명이 인민당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중에서 이제 1등 득표자가 그 인민의회의 의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1,652명의 의장, 그 수가 1,652개가 되겠습니다. 그 의장에 4명을 제외한 1,648명이 다 1등 득표자라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아주 뭐 민당의 압도적인 승리 이렇게 해석하고, 인민당의 입장에서도 큰 걱정 없이 치러지게 될 총선에 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민당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관점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 이 민당이 어쨌든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민당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대응이 어땠고 성과를 거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사실 캄보디아 정부는 민당 정부는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아,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접종자 타 지역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정부의 역량에 대한 지지를 좀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2022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접종 성과는 상당한데요. 2021년 시작할 때 이미 연초에
인구 1,700만 명 중에 1,400만 명이 2차 접종이 완료된 4차 접종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2월에 크게 이제 막 확산되면서, 이게 특히 이제 전파력이 강한 알려져 있는데,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산을 잘 막아냈고, 그리고 그래서 4월에 가면 마지막 4월 25일에 마지막 사망자가 한 명도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 해. 말까지. 그러면서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고, 월에는 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또 지방선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방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훈센 총리는 뭐 아주 역사적인 덕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제로. 나중에 이제 그 시아모니 국왕도 연말에는 완전히 캄보디아 체제 면역을 달성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3차 접종자도 이미 1,000만 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1년 전 기준 대비해서 보면 확진자는 1년간 18,0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사망자는 1년 플러스 44명 졌습니다. 그러니까 민당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민당이 그렇게 높은 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정부의 역량에 작용을 했고,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어, 이 끝날 무렵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또 많은 경지들이 유실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어마어마했지만 또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역량들이 다 기본적으로 인민당 지지를 많이 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당 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노력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력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회유, 포섭의 그런 정치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국당 인사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인데다 그 외에서 당을 조직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계속해서 어떤 사법적인 수단을 또 구속, 재판에 해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거나 그런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삼랑시 귀국 시도했을 때에 관계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도 무초코 그 대표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내란 사건으로 관계자들 다 기소하고 재판하고, 일부는 이미 징역을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뎌진.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아주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기사라든지, 특히 뭐 소셜 미디어 상에 올라오는 반정부 게시물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다 가짜 뉴스로 해서 엄청나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그 외에 이제 뭐 당 소속 인사라든지, 그 아니더라도 다른 또 야당 인사들도 아주 많은 수의 인원들이 당으로 전향을 하는 사- 상황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건 뭐 늘 있어 오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압의 수단을 계속 가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위와 포섭을 하면서 야당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야당이 형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치를
온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이 지방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왼쪽에 보시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투표율에서. 하지만 인제 2022년에서는 74.32% 대 22.25. 그러니까 충분히 안심할 수도 있지만 인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 년에는 촛불당, 예, 그러니까 제1 야당의 명칭이 촛불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당 인사 중에 삼랑시 계열의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재건된 것입니다. 원래 인제 국당으로 통합하기 전에 이름이 촛불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촛불당 하면 과거에 그 삼랑시 정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다 지금 해외 망명 중이죠. 예. 그나마 겨우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인사가 정 얼마 상황에서 등장해서 세력을 결집했는데도 불구하고 22.25%를 득표했다는 사실이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제 경계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야당이 결집하면 이게 삼랑시라든지 깸속가라든지 이런 인물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30% 이상 표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건이 함께 증폭 효과를 일으키면 2017 년의 그런 선거 결과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억압과 보습의 뭐 정치는 계속 이어가는 한편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헌법 개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뭐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건 전혀 제동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100% 인민당 의원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아주 손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목할 만한 헌법 개정 조항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헌법 조항입니다. 지금 현행 이전 조항에서는 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 부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국왕에게 총리 임명을 요청하면 국왕은 다수당 의원이 결정하도록 이런 물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만약에 반복하려면 반드시 국회 부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올해 2023년 치르게 되는 총선에서 뭐 명칭은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촛불당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일정한 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 부의장이 또 한 명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회 부의장 동의를 얻는 절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수당의 기정사실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얼마든지 총리가 훈센 총리로 지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조차도 아예 없애버린 그런 개헌 조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총리 또 불신임안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총리 불신임안을 제의할 때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30명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서 42명으로 인제 올렸거든요, 새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가능성 있는 의석수를 30석 안전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30석도 내어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것도 인제 차단하기 위해서 42명으로 올린 것입니다. 42명이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표율 같은 걸 계산해 봤을 때 30% 이상 득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42명 확보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총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불신임해서 그런
불명예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예,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개헌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개헌이 된 후에도 그렇고 사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저항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야당은 지금 예, 왜소화되어 있습니다. 촛불당이 약간의 결집을 했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예, 거의 유명무실한 예, 그래서 뭐 야당 연대, 정당 연합에서 도전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촛불당에서는 그 전략이 크게 유효하리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삼당시의 정당이다.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삼당시가 국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어쨌든 득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민당 정부에서는 아예 이러한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촛불당이 이 삼당시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이미 과거에 구국당을 해산시킨 그 정당법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정당과의 인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들어서 국당을 해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만약에 삼당시라는 어떤 형태로든 촛불당과 연계되는 순간 국당은 해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당에서는 그렇게 삼당시당이라고 개적으로 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 야당 세력을 가장 분열된 상태, 비력한 상태, 왜소한 상태로 지해 나가서 치르게 되는 선에 대비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뜻한 캄보디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예, 마지막으로 또 한편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2021년 연말에 나온 것이지만 바로 훈센 총리의 장남이죠. 만에 지금 현재 계급은 중장입니다. 3스타인데 그로 치자면 육국참모총, 캄보디아군 총사령관. 하지만 누가 봐도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이 훈만의 장남을 훈센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춘만넷을 차기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상을 제고하고 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연초에 어, 신년 인사 같은 게 할애가 되겠죠. 현 총리가 국왕을 예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훈마네 총리가 훈마네 장군을 함께 대동하고 가서 국왕 앞에서 차기 지도자다, 차기 총이다 이렇게 식화하는 그런 의례를 또 가지기도 했고, 뭐 다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지위 이런 것들을 지금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제 어,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수 없는 차기 총리로서 질을 다져 나가는 그래서 그런 뭔가 왕가를 하나 새로 만드는 듯 권력 세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장군도 뭐 자서전을 특히 그 훈센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늘 항상 그 과거의 훈센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런 매체 선전물을 펴놨는데 특히 할 만한 게 예, 뭐 영화도 새로 하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 일대기를 영웅화하는 그런 영화도 지금 이제 촬영을 개시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뭐
드라마 50 몇 부작 드라마를 또 하나 만들어서 상화에 올리고. 자, 그래서 요약해서 하자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이죠. 2020년에는 마이너스 3.1% 있고 2021년에 1.9%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였었습니다. 2019년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퍼센트 성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2019년 수준보다도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5% 성장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수출 이렇게 이제 국내 자본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제일 중요한 부분만큼 많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느냐의 관건인데 여전히 좀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인 상태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입 느는 비중을 보면 주로 생산재 수입이 많기 때문에 또한 조금 긍정적인 는 바로 이제 특정 산업 침해, 너무 위기에 취약한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아직 충분하지만 않지만 그런 산업 다각화가 이제 계속 요구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방향으로 좀 잡아 나가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정 시장 연도가 높다. 과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EU였죠. EU에서 EBA 제재를 했을 때에 그런 위험 요소 또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돼야 되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캄보디아 경제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두 가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는 성과라고 하긴 어쨌든 이 방향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수출 상품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캄보디아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기계를 전자 이런 부분에서도 예, 제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랑 타이어라든지 투자도 지금 늦어서 곧 생산 시작할 단계.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시장의 급성장인데요. 예, EU가에서 수출이 빠지는 만큼 미국 시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충격을 거의 다 줬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수입을 많기 때문에 역수지 부분에서도 큰 투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일반 개관세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는 뭐 이 RCEP하고 FTA 효과를 많이 기대했지만 생각만큼은 기대가 크지 않았고 특히 캄보디아 중국 FTA는 오히려 대중 무역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늘리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그런 국제관계에 대해서 좀 아세안 의장국이었죠. 2022년. 시작할 때 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나친 그런 친중 정책이 아세안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닐까 있었지만 다행히도 2022년 중국 크게 갈 작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그런 좀 부담이 줄었고 또 그런 우려를 부식하려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 아세안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관련해서 연초부터 직접 훈센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한다든지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을 수차례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세안의 입장을 그대로 호소하고 관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가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과 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대미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리엄 해군기지 문제인데요. 시아누쿠빌에서 가깝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중국 전용 해군기지 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 미국은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와 중국은 계속 아니라고 불편을 하는 것이죠. 현행 헌법상 외국 기지 설치가 불가하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 많은 이미 이제 2022년에 이게 기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중국 참여를 했고 그 축사하는 자리에서 뭐 양국 해군 합동 훈련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온 상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이 리엄 해국 기지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가될 것으로 전반적인 중국의 지금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정되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긴장 발생할 다고 그 이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뭐 두 질문을 통해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저기 정윤 선생님, 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필드 못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상황 뭐 이래저래 궁금했는데 업데이트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페이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거나 조금 더 선생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 이런 부분은 하나는 그 이제 앞에 페이퍼하고 약간 균형을 맞추자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이제 정익진 선생님 페이퍼 그 토론을 발제했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조금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정치적으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회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의 삶의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코로나 관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이 그 훈센 정부가 자기들의 성공과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정치적인 압박으로 이용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법이라고 특별히 만들어서 이제 그 야당이나 아니면은 그 노조 관계자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에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중처벌을 가하는 이런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사회운동의 탄압을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이제 간략하게 다뤄지면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걸 좋을 것 같고요. 정은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전 페이퍼에서도 이전 그 캄보디아를 다뤘던 페이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점점 그 훈센 정권이 세련되고 정교한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 그래서 법제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야당을 탄압하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내부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의 등장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캄보디아 정부의 행정력이나 그런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하다고 평가됐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게 그 제도도 만들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도화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할 역량이 된다는 건 정부 역량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든가 사회보험 시행한다든가 실업자급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내부에서 보면 제가 필드에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특히 노동부 관계자들 저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실무 경험도 풍부한 이런 전문직 친구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계속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그 캄보디아가 법제도를 이런 식으로 시행해가고 안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양한 복지제도 이렇게 복지제도를 제도화시켜서 안착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또 저항 세력들, 야당, 노동운동, 시민사회를 아주 철저하게 탄압해서 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그걸 만드는 것도 정말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현 상태는 철벽 방어, 그다음에 이전 후계 구도도 아들로 유연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깝깝하고 돌파구가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 처음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말씀 이전에 다른 연도를 다뤘던 페이퍼에 나왔던 부분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옴표를 떴는데, 일단은 자본의 이러한 복지제도나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자본에 다 부담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만들 때도 그 의료보험비를 100% 자본가가 내게 하거나 고용주가 내게 하고 노동자들은 분담하지 않고, 퇴직기금도 고용주가 그러니까 10년을 소급해서 퇴직기금을 다 고용주 내게 하고, 그다음에 실업자한테 줬던 70불의 급여 중에서도 40불을 40불, 30불, 아무튼 그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이렇게 고용주한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복지제도라 복지를 혜택을 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혜택을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의 하나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자본의 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 산업에서는 고용주의 95%가 외국인이에요. 의료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홍콩 사람, 대만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경영자 총연맹, 캄보디아 경영자 총연맹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도 거의 토착 자본가가 없어요.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가, 산업 자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럼 캄보디아 부자들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산업 자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 그 토착 자본이 없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 있다라는 것은 자본이 권력의 압력에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 그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기하고 정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자본의 모든 비용을 전가시켜서 노동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외국 자본이니까 자본의 이동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고 해도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저임금이 200불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 생계비는 한 558불, 500불이 넘어가, 600불은 좀 안 되고 500, 그러니까 거의 다 그 한 뭐 3,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조정, 지금 노조도 거의 와해돼 있고, 노조도 굉장히 악화돼 있고, 야당도 악화돼 있지만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조직력, 그러니까 2014년부터 그 2013년에 거대한 시위를 통해서 2014년에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도, 그게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밀고 나갔던 거거든요. 노조에서 조직을 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시위를, 몇십만 명의 시위를 시작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자생력을 생각하면서 노동자 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운동을 밑으로부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리하게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은 사실 지금 몇 시간 뒤에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갈 상황인데, 만 4년 만에 하는 거라서 제일 지금 저도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 추상화보다도 더 흐릿한 그런 부분 확실히 앞으로 제일 제가 좀
나가기 어려운. 예.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까지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추후에 계속해서 해야 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탄압, 세련되고 정교한 권위주의는 지적하셨듯이 바로 그 테크노크라스의 성장과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부의 직책 장악하고 있는 데는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197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 그러니까 크메르루즈 학정기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타면 뭐 50대 중반 됐고, 지금 실제로 정부 교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50대 초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1990년 탁 유엔 와도 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원을 받아서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모든 분 주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다들 뭐 정말 똑똑하고 많죠.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의 예외 없이 인민당 지지하고, 예, 다 거의 뭐 인민당 당원이 적극적 정- 정부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라든지 뭐 존재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서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사회도 점점 위축되어 왔죠. 과거에 이제 큰 역할을 하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제압되고 결되고 상황에 있습니다. 점점 이 무게추가 정부 쪽으로 기울어져.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한 법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련됐다라는. 과거에 그런 투박한 그런 이주의 체제가 하던 그런 식의 방식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뭐든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려면 결국은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부 자체를 전복해야만 가능한 일이. 예,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이 체제가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당분간은 쉽게 깨질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 이런 민주화 사례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라든지 급작스러운 국제 위기 상황으로 돌발적인 그 상황에 의해서 엄청난 동력이 발생할 때에만 뭔가 단초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노동은 일단 제일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기본 이 노동의 힘이 이렇게 결집된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면서 하나 사업장 안에 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느 한 노조가 한다 하더라도 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게 막 이렇게. 그다음에 뭐 유명한 그 노조는 이미 계속해서 그 노조자들도 다 제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도 페이퍼에서 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세를 펼치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지는 못하게 노조는 탄압하는 이런 이제 아주 정교한 그런
지금까지 지탱을 해오고 실제로 그래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예. 여기 이제 그런 변곡점이 어떤 할 때 그런 부분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 경제적인 위락스러운 큰 충격을 뭐 봤을 때 이미 그 최저임금 뭐 이제 그새 최저임금 200불로 올랐지만 프놈펜시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기본 생활비에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 개도국의 상황이죠. 한 개인의 최저임금의 생계가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물가를 도저히 따라잡는다는 식의 위기가 온다면 반드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그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지금 유산업 비중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에 있어서 유봉제 제품이 과거에는 뭐 75%였었는데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 그런 변화들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노조가 다른 산업에는 거의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도 함께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